네, 코코로 한국사 시즌 3 그 3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에 대해서 조선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맞섰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엔 드디어 조선이 문호를 열고 열강과 국교를 맺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개화론의 대두, 통상개화론이라는 것은 문호를 열고 서양 열강의 문물을 수용해서 우리도 부국강병을 이루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주장을 펼쳤던 사람들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통상개화론의 선구자, 개화사상의 개화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박규수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제너럴 시어머노 사건 당시에 평안감사로서 미국 배를 불태웠던 그 주역이죠. 본인은 이렇게 통상개화론자였지만 당시로서는 국록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을 지켰던 것이죠. 오경석 같은 경우에는 중인입니다. 이 사람은 역관. 또 이 박 교수는 아시죠? 박지원의 손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북학파인 박지원의 손자, 그러니까 개화 사상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집안의 분위기가. 역관으로서 중인이었던 오경석은 중국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문을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고요. 백의 정승, 하얀 옷을 입은 정승이라고 불렸던 유홍기는 한의사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름으로 유대치, 호가 이제 대치다 해서 유대치라고 불리기도 했다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린 의사 이런 사람들 중인인데, 유홍기는 양반인데 한의업에도 했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족보들도 있고요. 근데 이 유홍기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제자들이죠. 이 사람이 이제 개화 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주변 사람들 주변에 있는 당시 집권 세력의 엘리트 청년들을 자신의 제자들로 키워갔는데, 그들이 바로 뭐 김옥균이라든가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죠. 훗날 갑신정변의 주역이 되는 개화파들이죠. 급진적인 개화파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당시에 이제 왕정 복고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이렇게 에도 막부의 무사들 정권이었다가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정부로 일본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자신들이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으니 조선과 새로운 국교를 맺고 싶다, 관계를 맺고 싶다 해서 사신을 뭐 여러 차례 그 외교적인 서한들을 보내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이 메이지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전통적인 우리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는 대마도라고 하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마도 도주를 통해서 일본과 조선은 이 대마도 도주를 통해서 서로 사신을 주고받았는데, 직접 오는 건 형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정부의 좀 강경파들은 열받습니다. 특히 뭐 사이고 다카모리 대표적인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이름까지 여기서 알 필요는 있겠나? 이 사람 정도는 알아도 괜찮겠네요. 이와쿠라 도모미. 이와쿠라 사절단을 이끌고 유럽과 미국을 싹 돌고 오면서 확실하게 문명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당시 메이지 정부의 우재상, 그러니까 뭐 넘버 2, 넘버 1, 넘버 2 정도 되겠죠. 좌우 재상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으니까. 이런 사이고 다카모리 같은 강경파들은 이와쿠라 도모미가 이와쿠라 사절단을 이끌고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한국을 쳐버리자는 정한론, 한국을 정벌하자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와쿠라 도모미에 의해서 반대가 되고 미뤄지는 거지, 이 사람이 그러면 뭐 조선 침략에 반대하는 착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조선 침략을 좀 미루자라는 거지,
당장 조선을 침략할 수 없다는 거지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 거죠. 하여튼 이 두 사람의 갈등에서 두 세력의 갈등에서 내쳐졌던 사이고 다카모리는 뒤에 이제 반란까지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당장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드디어 대원군이 물러나게 됩니다. 1863년부터 1873년까지 꼬박 10년을 집권하던 대원군이 물러나자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완화되는 거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완화되고 이때 이제 일본은 다시 한번 조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운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국에서 수입했던 그 근대적인 군함인 운요를 이끌고 무력 시위를 통해서 개항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포함 외교죠. 자기들이 미국에게 당했던 걸 우리에게 그대로 써먹게 되는 겁니다. 결국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완화됐던 국내 분위기 속에서 일본과 국교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강화도 조약.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입니다. 일본은 이미 자신들이 당해봤던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준비된 조약 내용을 내밀었던 것이고 우리는 별로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당연히 일본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겠죠. 이를 통해서 일본은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만드는 거고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넣어놨다는 겁니다.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정치, 군사적 침략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건 일본이 요구했던 항구들, 처음에 부산 이외에 2개의 항구를 연다 해서 부산을 먼저 열게 하죠. 부산을 열게 하고 그 뒤에 이제 2개의 항구 원산과 인천과 원산을 열게 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산 같은 거 당연히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부산은 자신들의 경제적 침략의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군사적인 출동이 가능하죠. 군사적인 침략 의도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까지 명칭이 이제 제물포였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가게 되면 서울 침략이 쉽고요. 실제로 청일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명분으로 왔을 때 이 인천을 통해서 일본 군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과 가까우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력이 있겠죠. 원산은요 당연히 뭐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여기는 군사적인 목적이 크죠. 왜요?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일본의 침략적 의도 속에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됐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조선이 자주국이래요. 우와, 우리 우대해 주는 것 같죠? 실은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의도죠. 왜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서구 열강들 사이에 청나라의 속국, 청나라의 속방, 청나라는 노골적으로 조선을 자신들의 속방이라고 해왔기 때문에요. 제후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속방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자주국이라고 해야 청나라의 간섭 없이 조선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조선에 대한 해안 측량권을 요구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거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해안을 측량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항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 무역 관리에 간섭을 배제한다. 무역 활동에서 관리의 간섭을 배제한다. 자기들 마음대로 일본 상인들이 자유롭게 무역하겠다. 대학생하고 유치원생이 싸우려고 하는데 붙으려고 하는데 대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리바리한 유치원생들 홀려가지고 뭐 이렇게 막 뺏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돈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아이가 세뱃돈을 받았는데 5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1,000원짜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5만 원을 받은 애한테 예를 들어 야 이건 너 나 2장 줄게 너 한 장 있네 내가 한 장 갖고 너 2장 가지면 좋겠다. 아이고 네가 더 많네 꼬마야 하면서 1,000원짜리 2장을 준다거나 이거 완전 사기꾼 행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의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자유롭게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영사재판권
자신들이 뭐 죄를 저질렀어도 한국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영사에게 재판을 받는다. 영사 재판권, 치해 복권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대로 공격적으로 침략적으로 외교 활동, 그 무역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도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고 나서도 후속 조약으로서 부록 등과 무역 규칙 등이 연달아 체결됩니다. 이를 통해서 개항장에서 일본인들이 살 수 있게 거류지가 형성되고요. 일본 화폐가 마음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을 통해서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합니다. 당시 조선에서 사갈 만한 값어치 있는 상품은 쌀밖에 없거든요. 다른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무제한으로 유출해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수출하는 제품에는. 그러면 조선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옥양목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면포, 주로 영국에서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에 되팔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면포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뒤처지게 되겠죠. 기계에서 찍어내는 것과 사람이 배틀해서 찍어내는 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최대한 세금을 붙여서 관세를 붙여서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일본이 관세 부과 규정을 없도록 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일본의 경제 침략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됐다. 보호무역,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갖지 못한 채 문을 열게 됐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좀 부연 설명이 너무 많았나요?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걸 나눠서 또 설명해야 되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